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잡계 투자혁명 25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림자 매매인 대차잔고 동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외국인들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대차잔고 흐름과 주가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대차잔고 변화 그리고 주가의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3주째예요. 예. 요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차잔고의 그림자 매매를 여러분들이 제가 3주 동안 5일씩 끊어서 왜 보여드리냐면 이 시장이 외국인이 매도한 게 언제쯤 매수로 스위칭 되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그 현물 시장의 외국인 매매의 동량 플러스 양이 있으면 의미 있듯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대차 거래의 동량을 같이 합성해서 봐야 이 시장의 물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거의 3주째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호텔신라, GS건설 요 4가지 종목 샘플 갖고 여러분들한테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차잔고의 그림자 매매의 의미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게 시작한 게 그래서 4월 5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 기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한번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다시 5일 동안 어떻게 변했나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중요한 맥점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1월 28일 137만 1,000원에 418만 주 잔고 3월 18일 날도 122선을 위협했었죠. 361만 주에 삼성전자가 143만 4천원.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쯤 이제 계속 전번에 4월 12일 날 대차잔고가 411만 주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400만 주를 깨야 될 거다. 그러면서 400만 주를 깨면서 대차 상환 들어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150만 원을 돌파해서 155만 원까지 가야 이 시장은 추세 전환인데 실제 파동은 어떻게 됐나 점검해 보자. 여러분들 4월 19일 전번 주 사이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400만 주까지 갔다가 한번 4월 28일 전번주 금요일 코스로 350만 주까지 거의 급격하게 줄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430만 주에서 350만 주 끌고 400만 주 깨고 내려갈 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전번 주와 일주일 지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21선에서는 터닝포인트의 변곡점이 나온 것 같다.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155만 원을 거놓고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거기에 155만 원과 145만 원의 중시값이 150만 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지는가가 앞으로 시장에 있는 키워드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상환해서 모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왔는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9일 이후에 150만 원 값만 가면 두들겨만 5일 동안 150만 원 상단에 밑에는 147만 원에 갇혀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은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관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1888은 저점을 찍었지만 1950 간 다음에 50에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왜 못 나오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가 150만 원에서 걸려있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들 대차잔고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합성해갖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 장을 삼성전자 빌려다 때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대차잔고는 선물, 옵션, 이런 것, ETF, 각종 삼성전자 연계된 상품하고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에요? 삼성전자를 대차잔고를 급격하게 줄였다. 좋은 신호죠. 빌려다가 때렸던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실제 주가는 150만 원을 돌파 못하고 오히려 150만 원만 가면 짓누르고 짓눌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선물 매도 포지션이 누계가 제일 많았던 거를 환매수시키는 시간을 버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짓누르게 하면서 주변주, 그러니까 대장주를 쉬게 하면서
IT의 핸드폰 부품주들 중에 순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주변,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장주가 쉴 때 주변으로 확산되는 시간적인 흐름을 조절하고 있는 건지 요 포인트가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키인데 지금 현재로는 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짓누르면서 부품주들의 순환 매매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가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 시장 딱 보시면 지수는 계속 짓누르는데 삼성전자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 관련된 핸드폰 부품주 중에 베트남 현지법인 관련된 모베이스라든지 또 크루셀텍, 오늘은 크루셀텍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그쪽 관련된 종목들 플렉스컴, 파트론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시가상의 종목 짓누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이 1920을 지지해주고 즉 개성공단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920을 지지해주고 1950 돌파해서 뭔가 2000을 가려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대차 정고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150만 원에서 155만 원까지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시간을 여전히 박스를 갇히면서 1900과 1950에서 갇힌 장을 만들려면 삼성전자 계속 짓누르면서 종목장만 나오는지 이거를 대차장고 동향과 삼성전자의 맥점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나는 뭐 1750과 1850사이까지 급락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전략이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 145만 원이 붕괴되면서 어떤 대차 잔고를 오히려 늘리고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의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됐든 현물 빌려다가 때리는 매매가 집중되든 그런 현상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박스에 갇혔거나 외부 변수의 악재가 나와도 이 삼성전자 갖고 수위 조절하면서 종목장으로 순환하는 흐름이 이 그림자 매매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와 흐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도 보시죠. 현대차가 여러분들 전번 이제 550만 주를 고점, 대차 잔고 고점을 해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면 4월 5일 날이 550만 주에 거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22만 5천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급락하는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수익 났으면 청산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환매수하는 게 수익이 났으니까요. 22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 빠지면 그 빌려다가 공매도 때리는 세력들의 수익이 한 10%대 이상의 수익이 챙기는데 그렇게 크게 챙기질 않아요. 이것도 불확실성이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체크했는데 일단 보시면 530만 주 요 4월 19일 날 이 17만 6천 원까지 급락하는 동안에 530만 주, 20만 주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4월 19일에서 5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주가는 19만 5천 원대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직전 저점 수준까지 되돌림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평선으로 20일 이평선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60일과 121선의 이격이 61평선이 20만 8천 원이고요. 121평선이 21만 2천 원입니다. 19만 5천 원까지는 쉬운데 여기서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더 올리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되냐면 N달러, 원달러에서 엔화가 100엔을 돌파하지 않고 오히려 95엔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와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중에서 현물 쪽에든 선물 쪽에든 이 대차 잔고의 청산 매매가 환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제 현대차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빌려다가 때린 공매도의 무게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번 주 금요일 날 대차 잔고 4월 28일 잔고가 530만 주 거의 5일 지났는데 그냥 530만 주, 530만 주.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떨어졌다가 올랐다 다시 빠질 확률을 지금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자 매매에서는. 그게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전환은 현대차의 대차 잔고가 500만 주를 급격히 줄여서 한 450만 주까지 줄여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동태적으로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현상하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아까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가지 봤습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현 선물의 외국인의 매매 동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그 종합주가지수로 3월 6일이 그 2033부터 지금까지 계속 1888까지 빠졌다가 1950에서 지금 1920 사이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누계로 5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6일 기준부터 여러분들 누계를 계속 카운팅 해 보십시오. 어떻게 카운팅 했느냐? 이게 4월 26일까지 데이터인데 만약에 4월 28일 날 오늘 데이터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5조 7천억인데 만약에 빨간 색깔이 들어가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매수했다면 5조 6천억으로 줄었네. 그런데 여전히 매도해요. 그러면 5조 7천억이 5조 8천억. 트렌드로 계속 현물에서 매도하는 한 이 장은 크게 가지 못합니다. 선물은 3월 6일 기준으로 한 4조 5천억 팔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수익증이 언제쯤 되느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5월달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N달러가 100엔을 돌파하면 외국인 현물을 계속 매도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95엔을 깨고 내려가거나 우리 그 개성공단의 그 북한 변동성 리스크가 컨트리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안도 랠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나오려고 그러면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안보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와야겠죠. 그래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스위칭해 주겠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 사이클에서는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은 지금 여전히 추세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 예. 그 과정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박스에 갇혔거나 되돌린 정도 에너지밖에 없지 추세 트렌드로는 아직도 상승 전환이 힘들고 1950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의 그림자 매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 1950을 돌파해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지지해주고 155만 원을 치고 나가야 되고 첫 번째. 네. 그럴 때 대차 잔고가 줄어야 되고요. 현대차도 530만 주가 한 450만 주까지 급격히 줄으면서 20일 이평선이 아닌 60일선까지 21만 원과 22만 원까지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반대 세상으로 갑니다. 반대 세상은 뭐예요? 변동성 장으로 다시 한번 4월 19일 날 현대차의 저점이 17만 6천 원이죠. 그 쌍바닥을 검증하는 그러한 코스로 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145만 원, 121선을 그동안 금년 내내 붕괴한 적이 없었어요. 그거 공격 들어가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산되는 그런 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걸 이 그림자 매매 갖고 여러분들 연구하시면서 프로그램 매매와 연동해서 전략을 짜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목을 더 공부했죠. 호텔신라. 제가 호텔신라를 6만 원대에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100%, 70에서 100% 챙기시고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사는데 그거보다 2배 많은 수량의 대차 잔고가 늘었으니까 그림자 매매는 매도가 더 우위다.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세워드렸어요. 실제 파동이 요 그림 기억나시죠? 4월 12일 날 하루 만에 88만 주의 대차 잔고를 늘리면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럴 때 5만 5천 원 돌파할 때 비율 매도해갖고 5만 5천부터 30대 비율 매도해서 1,000원 단위 매도해갖고 6만 원 오면 일단 다 팔자. 이런 전략을 했는데 실제 파동을 한번 보시죠. 실제 파동을 보시면 직전 작년도 고점이 9월 24일에 5만 9천 원인데 이게 전번주 본 그래프예요. 5만 8천 원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났을 때 4월 23일 날 6만 200원을 딱 찍고 이제는 꺾여 내려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5만 5천 원 선을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대차 상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 반대 전략을 세웁니다. 요거는 21선에서 추세가 붕괴 안 하려면 21선 5만 5천 원을 이제는 지지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다시 또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요거 확인하는데 요번 실적 노출 이후에 2, 네. 4분기 실적까지 그럼 3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일단 한 달씩 평균 단가 월봉 기준으로 보면서 월봉의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55,000원이 지지하는지를 좀 검토하십시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680만 주까지 늘어난 대차장고의 상환 압력, 그러니까 스위칭 전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빼서 상환시키는 전략이죠. 그래서 61선이 얼마냐면 51,000원, 121선이 48,000원. 그래서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호텔 신라는 51,000원과 48,000원 요 60일과 120원에 눌림목을 주면 그때는 적극적 매수다. 그전에는 55,000원대는 1개월 정도는 관망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흐름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다시 분석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최고 악재가 나왔을 때 이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차장고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35,000원대에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거 끊어갖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최대 우리가 28,000원까지 열어드렸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드리고 대차장고가 늘었다가 줄어들 때까지는 급락시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격감하고 제자리 뛰게 하는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실제 파동을 보시죠. 4월 10일 날 350만 주, 430만 주, 전번 주입니다. 지금 그럴 때 3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최근 이 주가 동향을 보시면 제가 28,000원 선을 50%에서 요 데이터를 P 가격의 저점을 딱 잡고 이 횡보하고 거래량 격감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은 너무 손절하기 힘드니까 비율로 바닥 짚고 올라갈 때 끊고 다시 사는 물량 들리기 개념의 베이스도 한번 시스템 구조를 해드렸는데 실적 파동을 한번 보시죠. 4월 26일 28,85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럼 대차장고는 얼마 나왔냐? 보시죠. 515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260만 주 때 가격 그 물량 대차장고 때 얼마였습니까? 그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5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주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300만 주, 260만 주에서 500만 주니까 아주 엄청나게 단기간에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상환보다는 체결, 신규 체결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28,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락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8,000원에서 당분간 3개월 동안 1, 4분기가 실적 나와 2, 4분기 때까지 저는 아까 얘기한 28,000원에서 35,000원을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 놓고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진짜 5만 원, 심지어는 7만 원 이렇게 물려 있다. 그럴 때 30%, 50% 갖고 팔았다, 다시 샀다 하면서 1000주를 1200주, 100주를 120주, 150주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늘리는 전략 외에는 이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2, 4분기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늪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절대 20, 30%씩 급등하는 파동보다는 한 15%에서 20%만 올라와도 두들겨 맞는. 아까 현대차가 17만 원대에서 20만 원 근처까지 한번 되돌림, 기아차가 5만 원 살짝에서 5만 4, 5천 원까지 되돌림, 삼성중공업도 이런 급락에 대한 되돌림, 고려아연도 25만 원대에서 32만 원까지 되돌림. 이게 다 가바닥이지 진바닥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 2,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조절해 가시면서 오늘 그림자 매매를 갖고 4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삼성전자, 자동차는 현대차, 그 다음에 건설주 GS건설은 LG화학이든 소재,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가 다 이쪽 섹터니 여기에 연관하시고 호텔 신라라는 종목은 내수주의 그래도 중국 모멘텀이나 내수주 중심의 흐름과 연계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분이 딱 되시죠? 그래서 그림자 매매 결과 중국 민감주라든지 납복과다주들은 오히려 더 빠지거나 반등 줬다 다시 빠지면서 변동성만 줄 거다. 언제까지? 2, 4분기 7월 말까지.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중심의 부품주 중심의 순환장만 나온다. 종목장이다. 그리고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150만 원 돌파해서 가져야 된다. 아니면 현대차가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쌍끌이가 안 되면 지수는 갇혀고 종목장으로 순환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대형주는 철저하게 갇혀있고 수익 안 내는 장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장만, 그것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물주기, IT 부품, 그 다음에 중국 내수주들,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 모바일 쪽 라인들, 이런 것들만 압축해서 되는 장이다. 이렇게 시장은 그림자 매매에 굵직한 종목 네 가지를 공부하면서 벌써 전체적인 큰 그림의 전략이 한 2, 3개월 동안의 전략이 파악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림자 매매인 대차잔고 동향을 살펴보면서 외국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배워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 통해 얼마든지 복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또 전염병 확산 모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그것을 세력가치 종목에 접목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다른 테마주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테마주 중에서는 모바일 게임주나 또 모바일 결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늘 공부할 거는 만약에 그 일본이 엔화 약세를 100원을 돌파시키면서 7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그 재정 그 평화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군대를 소유하고 그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자위대라는 개념의 평화헌법인데 이걸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아베 총리가.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왜? 미국은 지금 1조 7천억 불 정도의 재정 감축이 있고 이 재정 감축의 대부분이 군비 축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들을 자꾸 본토로 흡수하죠. 그러면서 이 줄이는 규모만큼 누구를 늘려주냐면 일본이 양적 완화로 그 갭을 메꿔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0년간의 이 미국이 재정 지출 감축으로 총 규모가 1조 7천억 불인데 요번에 아베 정부가 양적 완화해서 늘리려고 하는 총 규모가 1조 2천억 불이에요.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뭘 요구하냐면 이제 내 나라에 내 군대를 두겠다. 그러면서 자위권이 아니라 군비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네 미국 좀 쉬어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형 아우라면 형 좀 쉬어. 내가 아우가 이 아시아권의 해구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서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뭐랄까 정책적인 그 흐름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니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의 군비 평화법 수정하고 우리 주시장은 무슨 상관인데 엄청난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을 볼 때 제가 이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의 스테이터스 큐와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일본이 평화법을 수정해요. 그럼 이 얘기는 과거에 군비 확장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역량을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제조업을 키우면서 군비로 확장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은 생각구라든지 일본이 재무장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또 제재를 할까요? 그리고 갈등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중국 진출하면서 경제적인 유대관과는 북한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인 문제가 충돌되면서 이제는 경제적 측면보다 이념의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군비 문제의 충돌 과정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보다 북한의 군사적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오면서 중국과 북한이 유대관계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샌드위치로 가서 엔화 약세에 희생당하지 중국과 북한의 이 군사적인 긴밀한 관계가 만약에 된다면 미일 공동 군사체제와 중국과 북한의 군사 공동체제가 합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샌드위치 준다면
가장 희생력이 우리나라에 중국 들어간 기업들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고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그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 중국이 북한의 가치를 높이기 전에 우리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대응할 때도 이러한 유대 관계를 깰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유대 관계를 깰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전략이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지 기업의 변동성이 결정될 때고 외국인들은 그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부정적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셀코리아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는 삼성전자 145만 원 깨고 내려가서 거기서 10만 원을 붕괴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장의 종목이 145만 원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135만 원 와 있다고 보십시오. 다른 종목들은 더할 거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시장의 에너지를 이런 전염병 모델로 확산시킨다면 그동안 어떤 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이런 군비가 될 때는 작용반작으로 그러면 방위산업 관련주들 있죠. 방위산업 관련주라고 그러면 삼성테크인,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세력주에는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을 클러스터로 엑셀에다가 형성해서 매주 단위로 이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성장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성장 모멘텀으로 가는, 지금 바이오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퍼가 20배 이상 종목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표되는 게 셀트리온인데 이 셀트리온 주가가 여러분들 제가 전번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공매도가 갖고 여러 가지 대주가 뭐 노이즈를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크게 요 5월 달까지는 여기 보시면 요 2013년도 3월 달까지는 예. 대부분은 공매도 세력은 크게 손해봤을 거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왜? 3자 유상증자 배정 신주 발행 단가 17,000원 갖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액면 병합을 했고 그리고 50% 무상증자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원대 이하에 있던 종목을 6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매도 이후에 여러 가지 주식담보대출과 또 외국인의 매각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급락해갖고 26,000원까지 급락했다가 터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스타디를 해보죠. 전에 제가 전환사채 물량이 또 하나의 복병이고 이게 뭘 공부하라고 했죠? 토탈 리턴 수합이라는 거를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셀트론의 그 대반등 시 앞으로 주식담보대출로 빌려준 기관이 상환을 시키는지 연장을 시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26,000원에서 36,000원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올라간 거의 중간값이 3만 원입니다. 이거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미리 예견 이런 파동이 나온 콘이라고 하는 상품 가격의 이 옥수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다가 기술적 반등을 줬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항이 작용되니까 다시 급락해서 직전 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오죠. 예. 이런 파동이 셀트리온에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담보대출이 이제 DB증권이 5월 달에 한 400억 정도 규모가 있는데 전번에 26,000원까지 급락할 동안 30억 M증권에서 상환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에서 26,650원에 급락한 다음에 대반등 줬어요. 제가 다음과 같은 3만 원 기준으로 4만 원과 4만 5천 원까지 가느냐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가느냐 이 17,000원은 제 3자 유상증자 받은 단가입니다. 이 맥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판단하고 이 종목은 판단해야 됩니다. 즉 4만 원까지 갖다 놔야 상환이 되지 않고 연장된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3만 5천 원이 계속 저항이면서 5월 달에 가는데도 이 3만 원을 급격하게 깨면 직전 저점 쌍바닥을 유지해 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붕괴하는 파동이 그때 나올 거다. 이거는 담보 대출 물량이 상환 연장되지 않고 상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나와야 된다. 실적 갖고 안 돼요.
진짜 유럽에서 임상실험 들어가도 안 돼요. 임상실험이 승인됐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이제 잡혀야 돼요. 이런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으로 갔던 주변 바이오주, 뭐 차바이오라든지 메드포스트라든지 주변 종목들도 여기에 맞춰서 5월달 한 달간 수익 나신 분들은 현금화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 셀트리온 진행 과정을 한 5월 말 정도 보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고 그 사이에는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순환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IT의 핸드폰 부품주 중에 베트남 현지법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게 순환됐을 때 아니면 OLED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 파동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금값 갖고도 또 샘플링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네. 금값도 1320불에서 1450불까지 1500 돌파 못하고 다시 빠지면 고려아연이 25만 원까지 갔다가 32만 원까지 오른 다음에 30만 원 지지해 줘야지. 그거 지지 못하면 다시 25만 원 쌍바닥 내지는 한 번 더 5월, 6월 달에 검증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런 파동을 여러분들 사이클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급락 종목들이 바로 한 번에 대반등 주지 않고 쌍바닥 내지는 눌목 주고 횡보하는 기간. 즉 5일선, 12일선, 21일선이 다 뭉치면서 기간 조정이라도 거쳐야 그 다음. 그러면서 2, 4분기나 3, 4분기에 실적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참고하셔야 되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급락해다 대반등 나올 때 끊어주고 다시 하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흐름으로 봐야지 바로 간장이 아직은 절대 아니다. 아까 삼성전자 대차장고 그림 보고 전반적인 또 아까 일본의 평화헌법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변화를 쭉 보시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5월달 6월달도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에 의해서 변동성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압축되는 그러한 전략만 세우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개성공단이 이제 완전하게 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전원 소환 조치가 틀어지면서 지난 27일에 126명이 소환됐고요. 오늘 월요일 저희가 녹화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50명이 추가로 소환되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복잡계 시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로 진행되느냐. 그게 5월 7일 기점으로 예. 확인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전염병이 확산되듯이 우리나라의 그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가서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매수로 스위칭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과정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위기 리스크가 더 확산되는 과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5조 7천억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5조를 더 팝니다. 10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1880에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700대를 또 구경하십니다. 예. 그거를 당한 다음에 판단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을 어디서 파악해야 되는지를 오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은 이제는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국제, 정치, 역학적 관계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국제정치학이나 그 외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스테이터스 큐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 이 스테이터스, 현상 유지 큐어, 스테이터스 큐어라고 그러면 그냥 해석하면 현상 유지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정치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요 글이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뭐 데이터 그 홈페이지에 그 자료가 올라갈 때 쭉 읽어보시고요. 현상 유지 지향성, 어디로 오리엔트된 현상, 스테이터스 큐어 전략이냐. 그리고 전쟁, 요런 개념의 글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요거를 어떤 응용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한반도 남북관계에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안 납니다. 그런데 오리엔트된 불확실성은 증폭돼갖고 노이즈는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심해지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 우리나라 지도를 3가지 모델로 갖고 와봤습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은 중국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가 샌드위치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의 그림 패턴. 즉
위에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모멘텀보다는 군사적, 지정학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그림입니다. 예. 이 반대 그림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유도하면서 북한이 굴복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뭐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때 개성공단의 결제를 달러 베이스로 하지 않고 원화 베이스로 한다든지 개성공단에 북한 국민들이 일할 때 이제는 남한 지역의 개성공단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든지 제3국이 합작 투자를 허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 되면서 북한이 그걸 수용했을 때. 그러니까 강경파가 득세하다가 소멸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득세하면서 뭔가 여기서 협상 테이블로 급격하게 전개된다든지. 그리고 이 협상 테이블 중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에너지와 이 세 번째 에너지는 한국이 여기서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미국과 북한이 다이렉트로 붙는 거나 미국, 북한, 중국 이렇게 다이렉트 붙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끼긴 끼는데 육자회담 구도로 껴요. 그럼 우리나라 입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가면 저는 1700대까지 빠진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면 이 시장은 2200으로 급등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로 가면 어떤 케이스다? 여전히 1880과 1970, 80, 100포인트에서 3개월 동안 그냥 박스장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아까 스테이터스 큐어라는 단어를 공부했듯이 TPP라는 단어를 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입니다. 이제 이게 또 환율과 시장,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에 포함된 나라는 캐나다, 미국, 페루, 칠레, 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의 해안 부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여기에 아베 총리가 자기네도 들어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시장이 블록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엔저 때문에 더 고생하는데 만약에 TPP에 일본이 들어가면 얘네들 세금이 면제돼요. 이 안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엔저에다가 세금을 내는 제품하고 세금 안 내는 제품하고 경쟁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중국이 시장 커지는 거나 유럽 쪽 외에는 이 미국 시장이나 호주 시장, 이 캐나다 시장, 이 남아메리카 시장 여기에서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수직 하락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저도 골치 아픈데 이 TPP에 일본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평화헌법과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싸움이에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율 전쟁과 이 블록화된 시장의 싸움이 앞으로 2013년도를 지배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빠지는 자리를 자기네들 위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일본의 뜻대로 엔저는 100엔을 높아해서 120엔까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헌법 수정하고 얘네들 평화헌법 수정하는 순간에 뭐 할지 아십니까? 센카쿠 열도와 독도 자기네들 영토라고 막 떠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비 확대하겠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 나올 때 9시에 그런 뉴스 들었다고 보면 중국은 대모하게 받고 그걸 제재하려고 충돌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럴 사이에 7월달 얘네들이 참여연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더 득세해 보세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엔이 아니라 110엔, 120엔 가버리거든요. 그럼 현대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17만 6천 원에서 1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이 17만 원 쌍방 대신 그것도 깨갖고 15만 원 구경해버린다고요. 예.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야 되지. 그거를 뭐로 막아야 되느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의 매듭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가 전략을 내면서 이 부분을 우리도 수용하면서 커버하겠다.
그러면 요게 어디서 체크될까요? 환율에서 체크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죠. 제가 이 장이 2100, 2200 가는 시나리오다. 그러면 환율이 11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1100원을 어떻게 깨는데 1100원을 깨는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엔캐리를 됐던 이제 달러에서 원으로 바꾸는 원화자산 유동성 유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러 팔아갖고 미국 국채 팔아갖고 한국 시장 들어오는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00원을 깹니다. 1100원을 깨면 자동차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축된 IT,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실적 뒷받침되는 거 압축해서 가는 장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강세되면 그때 중국 소재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워낙 강세 수혜주가 뭔가를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고 이 장이 2100, 2200 가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딱 나오죠. IT와 중국이 도와주는 중국 소재주가 터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 국채를 팔고 유동성의 원화 자산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이제 나와야 된다. 요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에너지. 환율이 1125원을 빨간 줄로 굵게 그어주십시오. 이 빨간 색깔로 치고 나가는 장이 나와요. 이건 셀코리아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관망 쭉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북한의 리스크가 오면서 중국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으로 플러스를 주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확인받았다 하고 미사일을 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일본은 또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압축돼서만 갑니다. 경기 방어주, 방산주. 그리고 수출 관련주는 오히려 지금 가격 대비해서 7에서 15% 정도까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에너지가 수익증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5월달, 6월달은 이렇게 국제정치학적 역학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주 물줄기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갈게끔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고 나가나 한쪽 급락하거나.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저는 5월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징후와 두 번째 5월 11일 날 옵션 만기 때 선물, 현물의 동향과 환율에서 결판이 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시장 월요일 날 딱 보시면 벌써 시장은 상당히 영특합니다. 네. 아, 이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카드가 선제적 대응하려면 미국을 배척해 가면 안 돼. 일본의 플러스 측면은 우리도 껴안겠다는 모션을 줘야겠죠. 그게 뭘까요? 셰일가스 수입할게. 첫 번째. 셰일가스. 오늘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셰일가스 종목들과 연관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패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런 것들을 미국을 수용하려면 미국이 파는 군수물자 이런 거를 10조나 12조 사줘야 되고 셰일가스 수입해야 되는 카드가 나와야 미국이 핵 안보 우산에서 우리나라를 꺼지면서 안보 스테이터스 큐어 개념이 아닌 세이프티 안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국제 문서에 안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라 안정이라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시고 그래서 지금 뭐가 가요? 이제는 셰일가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주를 보는 거예요. 요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압축 전략은 또 뭐가 나오죠? 이제는 성장 모멘텀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실적 관련주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요? 현지보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공장 키우죠. 거기에 현재 진출한 기업들이 명단이 뭔지 그 다음 셰일가스 종목이 뭔지 한번 빨리빨리 한번 보시죠. 셰일가스로 테마되면 1등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등이 HS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이건 시가 상위 종목들이에요. 그 시가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 조금 밑에 있는 종목 한국카본, 오늘 DK락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 셰일가스가 우리가 수입하려면 LNG 배가 실어다 날르죠. 그럼 LNG 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파이프라인 들어가서 그걸 받아내야죠. 세아제강, 그다음에 DK락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벌써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가 현지요. 우리나라의 부분은 비용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외국인 눈에는 현지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 그러면 한반도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업에 집중해. 앞으로 아이폰보다는 갤럭시 S4가 더 잘 팔릴 거니까 8천만 주, 1억 주까지 가능해.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은 뭐야? 대신 베트남 현지 법인에 있는 기업 뭐야? 한번 명단 보시죠. 베트남 생산법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 모베이스 오늘 급등했습니다. 모베이스, EM텍, 플래스컴, 자화전자, 인탑스, 크루셀텍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파트론 어땠습니까? 시장은 영악합니다. 벌써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삼성전자 짓누를 때 언젠가 삼성전자 갈 테니까 주변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IT 관련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잘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핸드폰에 들어가고 있는 컨텐츠나 결제,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 결제주 이런 것들이 또 응집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갤럭시 S4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약간 이제는 또 플렉시블 하면 OLED 하면 또 시스템 반도체 투자할 테니까, 그래서 SAP 시스템, SNU, 덕산, 하이메탈,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시장은 모바일 결제에서는 그동안 뭐예요? KG 모빌란스, 이니시스, 다날, 그 다음에 컨텐츠 플랫폼 종목들은 뭐예요? 이런 종목들만 되는 장이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과 압축되는 오늘 테마시킨 이런 시나리오를 압축된 종목만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7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안보를 획득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환율이 1120원을 돌파하느냐 1100을 깨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특화시키면서 차별화하는 전략만 강조해드리면서 조절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